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이제 합격해서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게 외워야 되는 거 하다가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 이제 할 때인데, 저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저는 지금 현재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일단 중개사 쪽 강의하는데, 제가 주로 강의하는 거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인데, 어, 감정평가사에서는 부동산 관계법규 강의하고, 그 주택관리사는 요즘 강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만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기업형 부동산이라고 해서 미스터 홈즈라는 부동산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인천 뭐 송도, 영종도 막 여기 곳곳에 미스터 홈즈 팻말 달고 그 간판 달고 중개업 하시는 데가 있을 거야. 전국에 한 100개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1000개 만드는 게 목표라. 이제 1000개 만들어지면 자체 내에서 이제 중개 매물 교환하면서 하고 브랜드 중개도 하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중개업을 하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아직 안 해봤지만, 저는 제가 2002년, 3년, 4년, 5년, 그래서 4년 했었거든요. 그때 중개사 공법 강의하면서 사람들이 그 맨날 물어보는 게, 실무하니까 중개사 자격증 있으세요 해가지고 맨 처음에 99년도에 학생들하고 가서 따고, 중개업은 해보셨어요 하길래, 중개업도 안 한 사람이 중개업을 강의한다는 게 조금 저는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때 중개업을 하면서 이제 한양대 나왔거든요. 한양대 앞에다가 그 삼보 에셋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 해가지고 이제 냈는데, 그때 4년 동안 하면서 저는 중개업을 배우고 한 적이 없어서, 그냥 매물이 있으면 살려는 사람하고 팔려는 사람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써주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겠다라고 저는 막상 시작을 했는데, 막상 딱 해보니까 약간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브리핑하는 방법도 좀 필요한데, 그동안 내 직업이 강의를 하는 거니까 브리핑은 어렵지 않았는데, 이 매물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매물 확보하는 거 맨날 그냥 어떻게 매물 확보할 거냐 해서 실장님 제가 2명 뽑았는데, 그 실장님 2분이 다 옛날 제 수강생이었던 분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30대 40대 2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벌써 20년 됐으니까 50대 60대가 됐겠네. 내가 다 지금 베테랑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용산인가? 용산에서 있다가 어디로 갔다, 잠실로 갔다 그랬나? 한 분은 잠실로 가시고, 한 분은 저기 어디야, 토지한다고 저쪽에 영월인가? 거기 가서 토지만 전문으로 하고 계시고, 남편이 글로 직장 가면서 하고 계신데, 그때 당시 그 2분 모시고 했는데, 2002년도에 그 중개시장이 되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내가 그분들 차도 사줬어. 마티즈 하나 사드리고, 그리고 점심값도 내가 다 대드리고, 그냥 5대5로 했어, 무조건. 내가 뭐 많이 먹겠다도 아니고, 열심히 한 대로 가자 해서 5대5 하고 했는데, 제가 강의하는 중간에 2시에 끝나면 사무실에 3시에 와서 6시까지 앉아있다가 강의 7시부터 10시 하고, 다시 와서 11시 와서 2시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가서 자고, 어떤 날은 그냥 사무실에서 자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중개업을 막 하면서 느꼈던 건데, 생각보다 내가 많이 안 움직여도 매달 페이가 그 당시 아무리 못해도 500에서 600은 찍혔어요. 저한테 들어오는 게. 지금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그때 그 열심히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사무소 차려가지고 이제 매물 확보하면서 중간에 이제 아파트하고 상가 주로 했었거든요. 아파트 상가 위주로 하고, 좀 큰 거는 상가는 내가 하고, 토지랑 이런 것들은 제가 했는데, 토지는 뭐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아파트는 이제 좀 많아서 유동인구도 많고 원룸도 해서 실장님 2분이 했는데, 그때 그 실장님들 2분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몰라. 그래서 계약서 처음 쓸 때 뭘 보고 썼냐면, 기존에 수강생분이 사무실을 차렸는데, 그 사무실 가서 계약서 복사해가지고 상가 계약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거 보고 똑같이 쓰면서 특약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을 4년을 딱 해보고 나니까, 내가 만약에 강의를 안 하고 중개업만 해도 그때 당시 제가 강사 페이가 생각보다 되게 셌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강사 안 하면 나중에 뭐 이거 해도 나는 먹고 사는 입장이 없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시장님들이 이제 조금 약간 안 좋은 일을 한다라는 걸 딱 듣고 나서 좀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타 지역에 있는 그 계공들이, 그때는 계공이 아니라 소장님이었거든요. 지금은 계공 소공이란 말을 쓰는데, 그때는 계공이란 말 안 쓰고 이제 소장님인데, 그 소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고상실 교수님, 혹시 제 제자니까, 혹시 그 김 실장님이 계약서 요즘 자주 쓰시나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좀 많이 쓰다가 요즘에 좀 조용한데, 그랬더니
식사 한번 하면서 얘기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러 딱 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 궁금하잖아. 했더니 계약서를 다른 사무실에서 제가 쓰는 걸 봤다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보고 안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거기서 계약서 쓰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페이를 본인이 그냥 하려고 저한테 보고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맨날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니까 딱 그걸 딱 보면서 그 실장님 얼굴만 보면 막 자꾸 그게 생각이 나니까 같이 앉아 있는 공간에 있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4년 차 됐을 때 접었거든요. 접으면서 중개업은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그때 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미리 난 느꼈고, 그리고 좀 잘한다 싶으면은 나가려고 준비를 하셔요. 그래서 5대5 하다가 나간다길래 6대4 하자. 내가 사무실에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 6하고 나 4 했더니 또 오래 또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또 자기 차려야겠대. 그래서 내가 7대3까지 해줬던 분이야. 7대3까지 해줬는데도 그분이 7이고 제가 3이에요. 그래도 본인의 욕심이 생기는 거야. 이제 좀 잘하면 나가서 개공하고 싶은 거지. 차리고 싶은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내가 소공을 그분이 나가고 새로 뽑아가지고 또 뭐 처음부터 가르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이제 싫었고, 그리고 개공 입장에서 소공을 뽑는 거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의 업무를 대신 저 사람이 해주고 그 사람이 내가 없을 때 전화를 받아주고 이런 비서가 필요한 거지, 그 사람을 돈을 벌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야, 개공은.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소공을 좀 하고 배우겠다라고 하시면 정말 배울 수 있는,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개공을 만나야 돼. 바쁜 데 가면 오히려 못 배우는 게, 개공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이 뭐 물어보면 귀찮은 거거든요. 대답도 대충 해주고 설명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배우려면 거래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곳 가야 돼. 그래야 자세하게 막 얘기해주고 막 하다가 계약서 쓸 때 앉혀놓고 같이 보여주고 하는데, 이게 하루에 계약서 2개 쓰면 그날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계약서 딱 끝나고 밥 먹으면 바로 또 오후에 계약서 써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은 많이 배우지 못하니까 그건 좀 인지를 하셨다가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라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전체 회식하는 걸로 할 건데, 끝나고 나서 회식하셨어요? 안 하셨죠? 제가 이제 이 강의 끝나면 5시에 교대 가면 7시부터 10시까지 제가 토지 중개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야 돼가지고 2주까지는 하고 3주차 때 거기 휴강을 할 거거든요. 휴강할 거니까 마지막 끝나는 날 간단하게 딱 휴식하고 끝내는 걸로. 그럼 이제 마무리 딱 되는 거죠. 이제 전체 다 끝났죠. 진행하고 있는 거 없죠, 아직. 상가 끝났고. 공장 완철이 형 왔었어요? 지난주에 했었나? 안 왔어요? 부산에서 만철이 형이라고 올 거예요. 우리 쓰리철이에 다 왔어. 최원철, 고상철, 정만철이 다 왔어. 다 공장에 20년, 상가 20년, 토지 20년 한 사람들이니까 60년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친해지면 좋으니까 나중에 뭐 물어볼 때 친하면 전화라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친하면 물어보기도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만철 교수님은 부산에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회식할 수 있는 시간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날 제가 하는 걸로, 다다음 주에 마지막 3주차 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은 이게 9시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내가 몇 가지 설명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하는 과정들은 또 딴 데 있으니까 또 그때도 오셔도 되고, 일단 토지는 처음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토지가 들어가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토지 인식을 못 하는 거야. 중개라는 거 한다고 어떤 분들이 중개 그러면은 제일 먼저 처음에 하는 게, 스타트를 한다 그러면 일단 집부터 하지. 집이면 대표적인 게 아파트, 원룸, 뭐 다세대, 연립, 단독 많아요. 근데 아파트 중개는 솔직히 막 배울 게 없어요. 주거용이다 보니까. 우리 진숙이 언니 얘기 들었어요? 진숙이 언니 얘기 들어보면 그분 진짜 열심히 해. 내가 세종시 강의 갈 때도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분 토지까지 하려고 토지 공부하고 계시고, 다른 거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토지는 안 해봤잖아. 한 번도 안 빠지고 세종에서 대구까지, 대전까지 오시고 그랬거든요. 제가 대전 구주 강의 했었는데 한 번도 안 빠졌어. 회식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 있구나. 마인드도 그렇고 끝까지 열심히 해. 키는 되게 조그맣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저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20년이 다 돼서 열심히 했는데도 토지 쪽도 잘해보겠다고 수업 듣는 거 보면서 그냥 이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사무실 열면 공부할 시간이 솔직히 없어요. 없는데도 짬내서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짬내서 여지껏 20년을 맨날 독서도 모임도 하고 해오다 보니까 본인이 어느 순간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
주거용 강의 저랑 같이 MSA라는 거 할 때 같이 제가 강의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람의 마인드는 배울 만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내가 어느 정도 저보다 누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려는 의지도 되게 강하고 그런 것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물론 저보다 다 뭐 같은 연배거나 뭐 한두 살 차이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하시는 이유는 다 해봐서 그래요. 집도 해봤죠. 상가 해봤지. 다 해봤는데 토지는 솔직히 많이 해보지는 않으셨지만 그래서 하다 보면 토지는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해서 나는 왜 수업 들어와? 그랬더니 토지는 잘 몰라요. 뭐 그러면서 또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것도 해봤고 상가도 해봤고 공장도 해봤고 마지막에 토지로 오거든요. 근데 토지는 공장할 때도 나오고 상가할 때도 나오고 집할 때도 나와.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 중개하는 거고요.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도 집 중개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 40년짜리 오래된 주택이 단독주택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한 60평 정도 되고 단독주택인데 2층짜리야. 2층짜리인데 요게 나왔어 매물로. 요게 뭐 예를 들어서 24억에 팔아달라. 24억에 팔아달라 해서 매도인이 나한테 물건을 주면 나는 이제 매수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매수인한테 설명을 할 때 이 건물을 설명하고 있으면 안 돼요. 40년 된 단독주택 들어와서 살 사람이 어딨어? 뭐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 40년 된 단독주택은요 인테리어 해봤자 다시 져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이 건물을 뭐 해야 돼? 철거해야 돼. 철거하고 나서 이 토지에다가 이분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지 확인을 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돼. 그럼 결론은 뭐냐면 토지 중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주택 중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이 사람이 똑같은 주택을 질 거니까 뭐 철거하고 주택 지면 돼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람 입장에서 단독주택 철거하고 다가구 질 수도 있고 상가 질 수도 있고 뭐 업무시설을 질 수도 있어. 근데 하려는 게 그 땅에 돼야 돼 말이죠. 해당 그 땅에서 된다라는 전제하에 중개를 시작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 그럼 나중에 피해는 고스란히 저 사람이 있고 소송은 저한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심지에서도 토지 중개하는 게 많은데 처음에는 막 복잡해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안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제가 원래 99년도에 처음 강의할 때 민법으로 강의 시작했거든요. 민법, 그러니까 그때 사시 공부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아르바이트로 민법 강의 딱 할 때 뭘 느꼈냐면 민법 선생님이 너무 많아. 여기서 일탈을 하기는 쉽지 않겠다. 근데 공법 선생님들도 있는데 공법 선생님들은 대부분 나이대가 저희 삼촌뻘이었어요. 제가 24살 때였었는데 그때 공법 선생님이 전부 다 거의 50대였었어. 거의 막 막내 삼촌, 아버지보다 뭐 비슷하거나. 근데 저기 가서 승부 보면 이길 수 있겠더라고. 근데 공법이 어렵다라는 건 다 사람들이 인지하니까 공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양이 많은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99년도 12월 달에 넘었으면서 이제 1월 달부터는 민법에서 공법 강의로 전환했거든요. 근데 전환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강사도 잘 모르고요. 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그 당시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테이프였었거든요. 테이프 아세요? 이 박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프가 1강, 2강 이렇게 테이프가 있었어. 오토리버스 되는 거에다가 넣어서 듣는 건데 그걸 듣는데 책을 읽어주시는데 내가 이걸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 강의를 누가 듣고 합격을 하지?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에 뭐 강의하는 거를 그때 당시 VHS라고 비디오 테이프 있었어요. 그걸 누가 촬영한 거를 원장님이 구해서 한번 이분이 강의 제일 잘하는 분이니까 들어보라고 해서 주셔가지고 집에서 VHS 보는데 와, 딱 서가지고 판서를 하는데 한 개도 글씨를 모르겠고 막 책만 읽어주고 중요하니까 별표하라 이 말을 하는데 저거를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앉아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안 되겠다. 이거는 방식만 좀 다르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인데 좀 빠르겠다 해서 그때 처음 시작했던 게 체계도였거든요. 그래서 한 장에다가 전체 내용을 줄여보자라고 해서 제가 그 병장까지 뭐 했냐면 일반 행정 서기병을 했는데 저희 대대에서 이제 중대장이 보고 드리려면 항상 이런 큰 차트에다가 써야 되는 건 제가 글씨 그때 잘 썼었어요. 그래서 곧 쓰는 건 서기병이었기 때문에 전지에다가 한 장에다가 막 넣어야 되는 게 연습이 돼 있어서 이거 행정계 관련된 거 한 장에 넣어볼까? 해가지고 막 써가지고 해봤더니 한 장에 다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안 되겠는데 글씨를 좀 줄여가지고 했는데 한 장에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늘리니까 칸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글씨를 좀 줄이면서 큰 전지 한 장을 딱 늘고 강의할 때마다 딱 붙여놓고 강의를 했었는데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먹혀. 그래서 그때 뭘 느꼈냐면 남들이 어려워하는 거를 해야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주택에 몰려있어. 10만 명이 다 지금 주택 중개하려고 하는데 토지 중개하려는 사람은 1000명밖에 없으면 내가 10만 명을 이기는 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1000명 안에서 그래도 내가 10등 안에는 들 수 있겠지. 그 조금의 노력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원래 재개발 재건축을 주로 하다가 2008년부터는 토지로 넘어왔거든요. 토지로 넘어오면서 뭘 느꼈냐면 토지는 강사가 없어요. 토지를 강의하는 사람도 없고 토지에 관련된 걸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배울 데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해야지 해서 제가 공인중개사 협회 강의를 토지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 신림동에 봉천동 아세요? 그 협회 거기 큰 데 가서 그때 기존에 토지 강의 하시던 분 있었는데 어르신이었어. 어르신 할아버지. 예. 근데 그분한테 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좀 물어보면서 경험 들었던 것들 물어보면서 제가 배웠던 거는 토지 중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토지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현재 이 상태에서 이 토지가 지금 갖고 있는 내재 가치가 뭔지에 대해 분석을 잘 해주면 매수자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거래는 한다. 근데 대부분의 토지를 사려는 사람들은 여러 군데 알아보기 때문에 결정력이 되게 흐지부지하대요. 저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것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뭐 하나가 제대로 딱 정해지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때 제일 중요했던 게 매수자가 살려는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토지를 살 때 왜 사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시간이 약간 길어지는 거야. 막 중언부언 하는 거야. 뭐 땅 사놓으면 뭐 오르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거래가 거의 안 된다는 거야. 투자하려는 사람은 거래가 안 되는데 뭐 하실 겁니까? 했는데 제 창고가 지금 필요한데 창고 한 지금 1000평 정도 연면적 되는 거 필요하다. 이 말을 나온 사람은 내가 물건만 찾아주면 거래 계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파트는 주거용이다 보니까 비슷하게 생겨서 보여주고 마음에 들면 거래를 하지만 토지는 취득하려는 사람의 목적이 안 맞으면 거래 자체를 못한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적인 거야. 그래서 취득하려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뭐예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창고 부지다 그럼 창고가 가능한 거를 찾아주면 되고 공장을 짓겠다 그러면 공장 짓을 수 있는 걸 찾아주면 되고 자기는 뭐 다세대 주택 지어서 분양하겠다 그럼 다세대 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서 중개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개의 시작이 뭐냐 그러면 매도인이 내놓은 매물이 내가 엄청 많지만 살려는 사람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개에 맞는 걸 잘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매물이 없으면 다른 데 가서 찾아가지고 연결을 해서 공동중개 뭐 반타라도 찍어야 되니까 그런 걸 하려면 매수자를 잘 구워 삶아야 되니까 매수자한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게 목적이다. 그래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는 거야. 토지 중개를 하려면 뭐 할 겁니까를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흐지부지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래 가능성이 없다. 그 사람한테 커피도 주지 마세요. 100원짜리 커피 주시고 이러면 말만 많이 하고 정보만 빼가고 가시는 분들이야. 근데 목적이 딱 있는 분들은 저 그럼 빨리 나온 대로 연락 주세요 하고 그냥 명함 주고 가거든요. 그런 사람은 내 진짜 고객이니까 리스트에다가 저는 이제 주로 쓰는 게 JS라는 게 있거든요. JS가 뭐예요? 진상. 진성 고객이 아니야. 진성 고객은 KS라고 하거든요. 전화기 옆에다 KS 써서 이 사람은 전화 받아야 될 사람. JS는 전화 받으면 안 될 사람. 해봤자 뭐 영양가 떨어지는 진상, 개진상 있어. 개진상은 GJS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화기가 딱 왔을 때 내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하는 판단을 하는데 저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면 1시간 가. 거래도 안 해. 그럼 나는 헛시간을 다 보내는 거야. 나 컨설팅 하잖아요.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나중에 뭐 컨설팅 하실래요? 그러면 안 한대. 정보는 이미 다 뺐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시간을 최대한 많이 안 들이고 좋은 고객을 내가 데리고 가려면 리스트를 잘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 일단 받으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전화기 이름 써봤자 그 사람 기억이 안 나서 옆에다가 전 특징 쓰거든요. 일단 애 엄마 두 아이 엄마 그리고 뭐 개포동에서 어디 넘어감 뭐 이렇게 써놓으면 전화 딱 오면 이 사람 그때 봤던 개포동에서 어디 넘어간다 했던 그 두 아이 왔던 엄마구나 이게 기억이 나는데 전화 딱 왔는데 누구세요 그러버리면 이거 진짜 고객 입장에서는 열받지. 엊그저께 봤잖아요. 그러고 이러는데 그래요? 내가 봤었어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리스트에다가 꼭 핸드폰에다가 저는 이제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무조건 GJS다 그러면은 GJS 치면 쭉 나와. KS 하면 KS 쭉 나오고. 그래서 그 전화는 KS 검색해서 내가 메일을 보내야 돼, 문자를 보내야 돼. 그러면 길게 누르면은 점 찍어야 하고 짝짝짝짝짝 누르면 문자 보내기 한 방에 가고.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고객 관리를 하셔야 돼. 근데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왜 지금 현재 이걸 얘기하냐면 토지라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평생 어려워서 안 하는 거고요. 저것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혹시라도
아파트 중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내가 되게 잘했어. 근데 혹시 대표님 그 자기 아파트 구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토지가 지금 현재 있는데 이 토지를 매각해야 될 상황인데 혹시 토지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는 평생 못 하는 거야. 일단 주세요. 제가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매물을 받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피드백은 내가 항상 줘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매물을 내면서 나한테 전속을 줄 거냐라고 이제 한번 살짝 떠봐. 근데 그건 안 돼요라고 한 사람들은 거의 안 줄 거야. 하자마자 대표님이 다 해주시면 저 좋죠 이러면 그럼 3개월이나 6개월 계약서 쓰거든요. 그 전속 계약서는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물건에 대해서 6개월간 전속 계약서 합니다라고 간단하게 양식 쓰면 돼. 그래서 그거 받아놓고 6개월 동안 어느 누구도 광고 못하고 나만 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물건이 괜찮은 거면 받아가지고 내가 광고 막대로 보면 되는데, 근데 6개월 동안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분명히 단 한 사람한테 내놓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중간에 피드백을 일주일에서 2주일 간격으로 계속 주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준 다음에 다시 저한테 옵니다. 왜 오냐면 모든 중개사가 피드백이 없어요. 10만 명 중에 내가 볼 때 전속 받아가지고 피드백 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전속 계약서 딱 쓴 다음에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뭐 이번 주에는 전화 2통이 왔는데 블로그에 올렸는데 뭐 했는데 뭐 댓글이 하나 달렸다. 뭐 그렇게라도 보고 해주면 돼, 카톡으로. 그럼 이 사람은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이 왔던 사람하고 물건 줬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와서 전화하면 뭐 광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그 사람하고는 이제 안 합니다. 다시 저한테 오게 돼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기술은 필요한 것 같아. 뭐 지금 현재 창업하신 분이 몇 분이 되죠? 지금 현재 창업한 분이 한 분, 두 분. 나머지 분들 예정이잖아요. 창업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내일부터 고객 가고 할 때 써야 돼. 일단 진상인지 아닌지 딱 확인해보고 목적이 정확한지 아닌지 딱 보고 목적이 정확하다 그러면 내 리스트에서 왼쪽 리스트는 이제 좀 안 좋은 사람들, 오른쪽 리스트는 좋은 사람들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람들 보면서 웃으면서 해야지. 계진상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목록에서 내가 오늘 광고를 네이버에 먼저 할 거냐, 인스타에 올릴 거냐, 이런 거에 판단 아침 9시에 오자마자 하셔야 되니까 그거를 직접 업무를 해보면서 느끼셔야 돼. 이게 진짜 나한테 온 절호의 기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매물이 10개 있어도 되는 건 1개밖에 없으면 그 1개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9개를 다 하려다 보니까 1개마저 놓치는 거야. 그래서 그거부터 하셔야 되니까. 그럼 이제 토지를 할 때 정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정말 좋은 물건이 저한테 오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내놓으면 바로 팔릴 것 같아. 그럼 이거 중개해야 돼?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난 내가 사야 돼. 저는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할 수는 있어요. 친구 중개사들 많잖아. 그 친구 통해서 계약서 쓰면 되니까 내가 계약서 안 쓰면 돼. 그러면 정말 이게 좋은 물건이면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중개업을 4년 하고 투자 강의를 하다가 토지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왔잖아요. 해보면서 느낀 게 좋은 물건은 나한테 안 온다. 진짜 안 오는 이유가 좋은 물건이면은 이미 뭐 내놓자마자 팔렸어요. 내놓자마자 팔렸는데 안 팔리는 게 나한테까지 온 것까야.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물건 되게 좋은 건데 오해하고 있네. 그런 물건들이 나오는 게 많아. 사람들이 잘 몰라서 오해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은 내가 어떻게 하든 해보겠습니다 해서 받아놨는데 아무리 봐도 남들 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파트 중개 많이 할 때 우리 한양대학교 뒤쪽에 아파트 그때 당시 3억 5천 막 그랬는데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4억 5천 막 간 거야. 중개해준 사람은 그때 200만 원 받았는데 그 집 산 사람은 2억 벌었어요. 그거 보면서 이 집을 우리가 사야 되는데 실장님들이 중개하고 계시면 안 된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금리도 낮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무조건 제 물건 나오면 자기 거 하나씩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할 말이 없는 거지. 자기 집 사게 도와준 사람이 전데. 근데 그게 돈 버는 중개사가 되려면 좋은 물건이 나오면 내가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찍은 땅도 있고 뭐 집도 뭐 찍어서 샀던 것도 있고, 물론 저는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한 번도 안 돼서 다 그냥 피 주고 샀었어요. 아파트 그냥 피 주고 샀는데 피 주고 사도 남는 게 있으니까 피 주고 사도 돼. 어떤 분은 청약에 못 매가지고 한 10년을 넣었는데도 안 됐대. 그거보다 10년 전에 청약 넣을 때 그 당첨된 거 분양권 2천만 원 주고 사서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차이 나면 2천만 원 해도 8천만 원 남는 거잖아.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약에 목매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나오면 무조건 중개를 해야 되는 물건인지, 내가 이걸 투자를 해야 되는 물건인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자금 여력이 없으면 좋은 물건이니까 어떻게 광고를 할 건지,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제 20년 동안 해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중개사가 되려면 물건 확보를 잘해야 되고 물건 분석을 잘해야 돼. 왜? 분석 잘하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내가 분석이 되니까. 단순하게 팔아달라고 해서 팔아준 거 그거는 돈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돈 버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돈 벌려고 온 거잖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모르시는 분 있어요? 나 널 처음 봤다. 저거 처음 보셨어요? 또 저 처음 보신 분 있어요? 인터넷으로 못 봤지? 제가 하는 일은 전부 다 대학교 쪽 관련된 일을 하는 이유가 토지 쪽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별로 이제 컨설팅도 들어오면은 신뢰도가 토지 쪽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유가 내가 어디 가서 찬밥 대우 안 받으려고. 그리고 학교도 강의를 해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인지가 될까봐 학교 진짜 인하대학교 제가 15년 정도 강의했거든요. 석사 애들. 그 받을 돈으로 내가 딴 데 강의했으면 집 샀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거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이게 어느 결이 있냐면 내가 산 땅을 팔려고 중개하시는 분도 있고요. 내가 산 땅. 그걸 예를 들어서 기획부동산. 어느 지역에 땅을 사놓고 그 땅을 되게 싸게 샀잖아. 그래서 칼질 좀 한 다음에 이거 팔려고 누가 오면 광고 엄청 해놓고 여기 엄청 뜹니다 해놓고 땅 팔아. 근데 자기 소유는 안 되고 차명으로 돼 있겠죠. 그 거래해. 자기 땅이야 그거.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거에 또 당하잖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된 것들, 토지 관련된 것들하고 부동산 관련된 것만 강의하고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하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자, 이제 요거. 자, 여러분이 공법을 배웠는데, 자, 이번에 36회구나. 36회 합격생 몇 분이에요? 세 분, 네 분? 선배님은 어떻게? 몇? 삼수생이에요?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은 다 동기인 거죠? 이게 공법을 배우면은, 어떤 분들이 그래. 이게 과연 실무에서 쓰일까 그러는데 실무 딱 나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세무 아니면 공법밖에 없어요. 그냥 뭐 물어보면 다 공법 내용이고 근데 그 공법 내용이 내가 배웠던 그 내용인지를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거야. 분명히 배웠는데 이게 그건지 저건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적용이 되는 걸 좀 되면 공법 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창업을 한양대에서도 했다가 여기 강남에서 했다가 선정동에서 했다가 지금은 선정동하고 관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비용들부터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강남하고 강북의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강남에서 처음 시작하진 않으니까 강북 쪽으로 제가 창업 비용 관련 들어간 거 얼마 정도 평균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김포도 강북이랑 비슷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이제 토지 가치 분석이라는 거는 토지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지라는 거에 대한 분석하는 건데 그게 이거는 이 정도 건물의 규모를 질 수 있는 땅인데 주변에 이런 건물을 짓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 땅 가격이 얼마야 그래서 이거 합쳤을 때 통 30억인데 이거랑 똑같은 건물이 얼마 전에 38억에 거래됐대. 그럼 8억의 차익이 생긴다. 세금 때도 한 5억 남는다. 해야지. 그런 걸 하려면 가치 분석을 해야 돼요.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건축비가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상가 짓는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으세요? 건축 비용이 상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주택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주택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구분이 많이 돼요. 상가는 구분이 땅이니까 구분이 들어간 재료가 덜 들어가.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중간에 세부적인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나 버려지는 재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건축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상가 같은 업무시설은 좀 덜 들어가는 편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쟤는 좀 배운 애네 막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뭐 물어보면은 눈만 깜빡거리면 대화하다가 더 이상 물어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요 관련된 것들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컨설팅 보고서 간단하게 빨리 만드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인터넷을 이제 좀 쓸 줄 아셔야 되는데 제가 AI 강의는 대학에서 AI 강의 하거든요. 근데 학원가에서는 제가 토지 강의하면서 AI 강의하면 웃기잖아. 제가 서울사이버대학교 AI 프로테크 학과 교수거든요. 그걸 왜 하게 됐냐면 학과장님이 저랑 친한 상가 중개 하시던 분인데 빅데이터 전공해가지고 박사학위 났는데 거의 학과장이 됐는데 토지 AI 관련된 걸 강의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토지 가치 분석하는 거를 법률적인 거랑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거를 갖고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도출할 거냐 그런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제가 서울사이버 강의는 촬영은 다 끝났고 올려놨는데 제가 하면서 뭐냐면 AI 안 다루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만약에 다 만들고 뭐 해서 결과물이 딱 나오는데 한 10시간이 걸렸다. 근데 AI는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성비가 좋은 거잖아. 그럼 AI는 해야 되는 게 맞아? 안 해야 되는 게 맞아? 당연한 게 맞아요? 꼭 해야 되는 게 맞아? 꼭 해야 되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한대. 인터넷을 내가 못 한대. 컴퓨터를 못 다룬대. 그럼 일단 경쟁력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쳐지기 시작하는 거야. 똑같은 선상에서 뛰는 게 아니라 나는 뒤처진 선상에서 뛰기 때문에 엄청 달려갖고 어디서 따라가려면 이만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AI도 좀 배우셔야 되고, 내가 아까 책 보니까 그 정진숙 선생 있죠. 진숙이 누님. 그 책 보니까 그거 그 PPT 만든 거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LM으로 만들었잖아. 노트북 LM 아세요? 대화가 안 됩니다. 노트북 LM에 내 원고를 PDF 파일을 넣으면 얘가 글씨를 추론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줘, 이쁘게. 근데 내가 만들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물론 AI가 거짓말도 많이 하는데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정도의 실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얘가 글을 썼는데 좀 틀린 게 있으면 내가 오타를 잡아야 되잖아. 그런 노동력이 처음부터 만드는 생산하는 데 들리는 시간보다는 수정하는 시간이 훨씬 더 적게 걸리더라고. 근데 일단 시연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어떤 물건을 내가 받았는데 이 보고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누구한테 보내야 돼. 야, 이 물건이 어떤지 한번 보고 생각 있으면 전화 줘. 그러려면 보고서가 있어야지 뿌릴 거 아니야. 네이버에 올릴 때는 뭐 네이버 몇 줄 쓰는 거 빼고는 없잖아요. 근데 토지는 분명히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긴 뭐 할 수 있고, 규모가 얼마인데 어떤 건물을 질 수 있고, 지면은 현재 얼마의 건축비가 들어가서 수익률이 얼마가 나올 겁니다. 이거를 내가 일일이 다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여기 보고서까지 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되면은 뭐 나중에 내가 인터넷으로라도 우리 구글 미팅에서 올려서라도 할 테니까, 일단 목표는 9시간 안에 이걸 할 수 있을까가 걱정인데,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얼마 전에 여러분 모습인데, 자기서 땄을 때 모습인데, 이분들이 이제 중개 현장에 딱 나갔어. 현장에 딱 나가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들어왔어요. 저 아파트 보러 왔는데요. 이런 분도 있지만, 옛날에는 현장에 들어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80이면 20%가 전화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0%가 들어오고요, 80%가 전화. 물건 있어요? 이거부터 시작해. 없는데요? 그럼 딴 데 전화하는 거야. 왜? 발품 풀기 싫거든, 이 사람들. 그럼 일단 무조건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근데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있다고 하면 왔는데 없으면 그 사람들 이제 신고하고 막 그래. 어떤 사람들, 열받는 사람들은, 야, 내가 지금 연차 내고 월차 내고 이제 왔는데 뭐 이거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 좋은 물건은 다 광고가 떠 있는데 어제 팔렸어요, 이런 말 들으는 순간 난 낚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물건 관련된 게 지금 없긴 한데 제가 한번 열심히 찾아볼 테니까 전화번호 주시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라도 따놔야죠. 어차피 이 사람은 살 사람인 거니까 전화번호 따놔야 되는데, 없는데 하고 끊어버리면 그 사람 전화번호 못 딴 게 아쉽잖아. 물론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지만 전화 다시 하면 왜 전화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화번호를 받는 순간 이 사람은 내가 전화 걸 수 있다는 걸 인지시켜놔야 돼. 이 사람이 전화 오면 내가 뭘 하지 않겠다. 전화번호 줬으니까, 자기가 줘놓고 자기가 전화번호 줬는데 내가 전화했는데 뭐 개인정보법 위반인 거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어떻게든 따야 돼. 그러면 딱 들어왔을 때 아파트 보러 왔는데 몇 평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들어와서 제가 땅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땅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 분 있어. 느낌상 땅을 매입하고 싶은데 유의할 점 있나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 절대 거래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되게 일반적인 질문이잖아. 구체적이지 못해. 창고 살려는 사람은 오자마자 창고 부지요 이렇게 해버려요. 자, 전원주택 부지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려고 하는 게 투자 물건인데 서울시 외곽에서 한 1km 안에 투자할 만한 물건이야, 뭐 이렇게 명확하게 오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제 앉아 있으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들었을 거 아니야. 이러고 안녕하세요 오시면서 막 실장이 막 얘기하는 거 다 듣잖아. 안 될 사람은 딱 안 될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안 될 것 같으니까 힘 빼지 마셔라. 힘 빼야 된다. 힘 빼야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면서, 이분은 합격할 사람, 저분은 합격 못할 것 같은 사람, 이게 보이잖아. 눈에 보면, 눈빛 보면 알아요. 어떻게든 내가 오늘 공부하고 간다 이건데, 일단 입 벌리기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밤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보자마자 이제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겠냐 없겠냐 판단하는 것도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건 AI가 못하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말보다는
목적이 뭐냐라는 걸 먼저 파악해야 돼. 그 토지를 왜 보시는데요? 토지 원하는 평수가 뭔데요? 형제 얼마 현금 있는데 뭐 사시려는데 일단 이걸 물어봤는데 저 한 4억 있는데 한 4억 언저리 내에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땅 뭐 투자할 만한 거, 뭐 전원주택 질 만한 거 이거 딱 나오면 이 사람은 앉혀놓고 커피 주셔야 돼요. 일단 의사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중개할 때 피해야 할 유형이 저 두 가지 유형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이제 이분이 창업을 하기 전에 이걸 이제 듣고 나 이제는 목적이 많은 사람 찾겠어.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소공으로 가서 하기는 자존심이 좀 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창업할 때 소공이 개념이 아니라 실장님은 못한다. 왜? 나는 강의를 10시부터 2시까지 하고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 소공을 할 수가 없고 창업을 해놓고 소공을 둬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소공을 한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창업 비용이 얼마지? 이거부터 저는 생각했어. 그래서 창업 비용이 들려면 일단 월세, 권리금, 보증금,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집기비 이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외워지더라고. 대충 이제 물어봤어. 그때 당시 전화기밖에 없고 팩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팩스비가 얼마 드냐, 한 달에 뭐 그 종이 프린트하면 얼마 나가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니까 밥 먹으면서 대충 막 물어보면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강남이냐 강북이냐 아니면 서울이냐 지방이냐 따라 달라. 일단 권리금이 잠실은 지금 현재 권리금 아파트 들어가면 권리금이 지금 1억 7천 거래 됩니다. 권리금이 1억 7천인데 2억까지 갔었어요.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1억 7천에 떨어진 건데 1억 5천도 나왔다고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연결해 드릴게. 1억 5천 주고 왜 들어가기를. 처음 한 사람은 잠실 같은 데 들어가면 돌아버려요. 그 사람들 이미 자리 잡아놓은 사람들을 이기려면 내가 전투력이 상승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상승이 안 된 상태에 가면은 쪼그라들어가지고 뭐만 가면 맨날 왕따 시키고 막 그래. 특히 아파트 단지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굳이 강남에 서울에 잠실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그런 지역만 아니면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제가 4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처음 이제 창업하는 비용이. 그리고 요거 외에 내가 5개월 동안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월세를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은 진짜 이거 불편하거든, 임대인하고. 그래서 5개월치 월세 같은 것도 생각을 감안해야 돼. 그래서 평균 비용이 사무실 그 보증금이 보통 요즘에는 2천 정도가 평균이에요. 뭐 약간 안 좋은데 뭐 이쪽으로 가면 시골 같은 데 가면 보증금 뭐 500도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거래가 잡혀 있는 지역은 1000에서 2000 정도가 평균이고요. 월세가 한 서울 같은 경우는 170, 180, 중심가로 가면 250, 400. 근데 우리 거기서 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한 200 정도에서 150 사이라고 보시면 돼. 대략 130 정도까지.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이미 권리금을 줄 때 되어 있는 데는 인테리어 비용이 권리금하고 포함되어 있겠지만 오래 했던 데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싹 해야죠. 안에 내부는. 그리고 사무용 집기 컴퓨터까지 다 더하니까 대략 한 들어가는 비용이 보시면 많이 썼다 그러면 한 1500, 1800.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인터넷, 전화, 팩스, 복사기 해야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 비용만 들어가는 한 50만 원 정도 잡아야 돼요. 근데 이건 선물로 받으면 되니까 창업할 때 친구들한테 선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뭐 요거 이제 등록비는 뭐 그냥 소액이니까 그냥 없다고 쳐도 되고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사무실을 열었는데 저는 다 기억나는 게 제가 사무실 열 때 그때 당시엔 이케아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사무실에 그때 제가 쓰는 책상 갖다 놓고 컴퓨터 갖다 놓고 옆에 지도 2개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 뒤쪽에 그 물 나오는 세면대 가리려고 커튼 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의자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의자 만들고 원탁 하나 만들고 이거밖에 없었어. 뭐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럼 내가 문을 열었는데 지나가다 누가 오면 슈퍼 가면은 새우깡 사러 왔으면 새우깡이 있어야 되잖아. GS에. 새우깡이 다 나갔으면 빨리 전화해서 새우깡 갖다 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왔는데 아파트 보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아파트가 없대. 그럼 나는 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GS 편의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팔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하려면 팔 뭐가 있어야 돼? 물건이 있어야 돼. 그럼 물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달라는 수요자들이 많은 시기가 있고 팔려고 하는 시기가 많은 때가 있거든요. 자, 지금 딱 이 2026년 1월 달에 내가 아파트 단지 서울에서 하거나 좀 이런 데서 하겠다. 그럼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매물이 나오고 있는 시즌이에요. 매물이 지금 들어가고 매수자가 나오는 시즌이에요. 판단 잘해야 돼.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냐 매수자 우위냐 이건 아세요?
어,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매도자가 물건을 내놨다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걷어들여. 그럼 매물이 이제 들어가죠. 그럼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거야. 내가 안 내놓으면은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안 내놓는 게 이게 매도자 우위 시장이야. 근데 물건을 내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이 사람도 내놓고 저 사람도 내놓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매수자가 왕이죠. 그 매수자 우위 시장이야 그때가.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시장이에요? 지금 매도자가 많아요, 매수자가 많아? 앞으로 5월달, 6월달까지는 무조건 매도자가 엄청 물건 빼놓을 거야.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할 거예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금리가 몇 프로죠? 달러는 1,460만 원을 넘었고 원달러. 지금 현재 금리가 K뱅크 은행이 내가 얼마 뉴스 봤는데 8.13%더라고. 담보대출이. 1억 빌리면 800만 원 내야 돼요. 5억 빌리면 58에서 4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이야. 그럼 집 살 때 8%를 대출하는 사람들이 나올까? 급한 사람은 쓰겠지. K뱅크가 8.13%고 카카오가 6.1%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이 사고 싶어도 뭐야? 못 사. 뭐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죠? 대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높지? 이자가 없지. 그럼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겁난단 말이야. 안 사. 그럼 매수자들은 안 사.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이자가 2배가 뛰어버리니까 매달 200만 원 내던 이자를 얼마를 내야 돼? 200만 원 내던 사람이 400. 그럼 200을 더 내야 돼. 그럼 우리 애 학원 못 다녀요. 못 다녀. 이제 슬슬 못 다녀. 그러다가 5억짜리 집 가진 사람이든 10억짜리 집 가진 사람이든 서울에 밥 먹을 때 밥값 계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단돈 수중에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왜? 나가는 고정비가 많아서.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에요, 현재 상태가. 물론 현금이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평균이 현금을 못 쓰고 있는 수준이야. 그럼 이제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안 돈이 필요해서 이거 팔려고 내놨는데 이 사람만 내나 밑에 사람도 내나? 밑에 집도 내놓겠죠. 9억 5천에 내놨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네이버 보니까 호가가 9억 2천까지 내려간 거야. 그럼 나 지금 10억 주고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그럼 이거 좀 있으면 8억까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문제가 되는 사람은 전세 낀 사람이에요. 전세 낀 사람. 10억인데 전세 8억에 2억 현금 주고 산 사람. 10억이었는데 지금 8억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기분 별로 안 좋아야 되는데. 내가 2억 가지고 대출을 8억을 예전에 5년 전에 받았단 말이야. 21년도에 혼합형으로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 5년, 그다음부터는 이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바뀌는 시점이 2026년이에요. 2021년도 코로나 때 그때 엄청나게 풀었단 말이에요, 대출을. 그때 고정금리로 2% 했던 애들이 이제는 6%, 10%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200만 원 이자 내던 사람이 3배 돼버리면 얼마야? 600을 내야 돼요. 그럼 이게 갖고 있을 수 있겠냐고. 근데 집값은 또 올라가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대출 이자를 못 갚았다. 경매로 나갔어. 근데 낙찰이 8억이 됐어. 그럼 내 2억은 날아가는 거야. 2억 날아가는데 게다가 8억에 낙찰되더라도 뭐 들어간 비용들 빼면 전세 세입자는 8억이었던 걸 제대로 회수를 못하고 한 6, 7억밖에 회수를 못해. 그럼 세입자도 힘들고 매도인도 힘든 거야. 이런 상황을 봤는데 내가 갖고 있어야 돼.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뭘 내나요? 물건 내놔요. 그럼 지금 시장부터는 물건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중개사무소 10군데 내놨는데 아무 데도 못 팔잖아요. 근데 새로 개업을 했대요. 그러면 여기는 팔 수 있을까 해서 이 사람 혹시나 해서 내놔. 탄 데도 다 못하니까. 그럼 여기서는 가만히 있다가 매물 받았죠. 그래서 최근에 앞으로 1월부터 5월, 6월, 7월까지는 물건 쏟아지는 시점이라 이때 물건을 매물을 받을 시점이라 지금 창업하는 게 제일 유리한 시장이 된 거야, 현재. 왜? 문 열자마자 매물이 들어오잖아. 대신에 뭔 없어요? 살 사람이 없잖아. 근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 매물 중에 괜찮은 우량 물건, A급 물건은 한 2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A급 물건 잘 찾아서 이걸 어떻게든 거래 계약을 시켜야 돼요. 매물 10개 중에 10개가 다 우량 물건은 아니야. A급, B급, C급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창업하신 분들은 다 C급, D급 받을 거예요. 안 팔리니까 나온 거잖아. A급은 안 오는데 하다 보면 좋은 물건이 한두 개는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계약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하면 뭘 받아야 될 시점이에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는 아마 많이 쏟아질 겁니다. 다주택자 이번에 양도 중과 안 하는 걸로, 중과 들어가는 걸로 이제 유예했던 거 끝나잖아요. 선거 끝나고 나면 보유세도 늘어날 거야.
보유세가 늘어나면 0.1%가 1%로 바뀌면 예를 들어서 25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이면 1년에 2,50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내 아파트가 25억짜리야. 고가주택이죠. 근데 1%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6월달 이후에. 그럼 1년에 얼마 내야 돼? 2,500만 원. 그리고 관리비 뭐 하고 다 하면 거의 5천에서 1억 정도를 그냥 매년 1년마다 내야 되는 거야. 느낌 왔어요? 보유세를 저렇게 증가시킬 거라고. 그러면 뭐 웬만한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뭐 나중에 저 정도 낼 수 있는 여력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좋겠지만 옛날에 5억에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 25억 된 사람들은 저거 1억 못 내요. 내 월급이 지금 현재 연봉이 7천인데 25억짜리 집 하나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1억을 내야 된다 1년에.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돼? 팔고 내놔야지 뭐. 그럼 25억이 거래돼 23억으로 떨어지겠죠. 22억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 전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팔아야 되는데 그게 시행하기 전에 팔아야 되니까 3월 달에 매물 내놓지 않으면 거래하는데 보통 2개월 정도 등기 잔금 치를 때까지 2개월 걸려. 그럼 3월 달에 물건을 안 내놓으면 이 사람들은 다 폭탄 맞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다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건데 이거는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거야. 난 하루 종일 그것만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3월달, 4월달에 매물 확보되는 거 빨리 갖고 와서 거래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100% 나올 겁니다. 밑작업 다 해놨잖아.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 묶어놨고 투기해가지고 다 묶어놨잖아요. 그걸 묶어놓은 이유는 실질적인 수요자들만 취득하게끔 하고 얘네들이 세금 거두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2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은 매년 1억을 내야 되는데 3년 동안 만약에 있으면 3억을 내야 되잖아요. 내 연봉이 7천인 사람은 저거 감당 못하니까 나온다고. 100%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강남 불패가 이제 드디어 올 때가 되지 않았나. 강남 불패 신화는 뭐 여전히 뭐 계속된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반포 34평 72억이 거래됐잖아요. 72억이 거래된 게 말이 돼? 신고가를 깼는데 아직 신고가 안 됐어. 8개월 동안 등기가 안 되고 있어 거기. 그럼 그건 허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72억이 신고됐다니까 어떤 사람이 68억이 내놓잖아요. 거래되죠. 이거 팔고 나가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 사람들 보면 반포는 지금 무너지기 일부 직전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거기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거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딴 데도 이제 가격 떨어지면서 전부 다 못 사겠다 그래서 영끌했던 애들 나올 거 아니야. 매물 터지는 시기고 경매물건 나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리는 매물 확보하고 내가 현금 있으면 사야 될 시기가 올 건데 지금 사시면 안 되지. 어쨌든 지금 저는 중개업 입장에서 보면 물건이 확보하기가 쉬운 시기다. 그래서 물건 확보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광고해야 돼요. 온라인 광고해야 돼. 그래서 내가 돈 들이고 하는 광고도 해야 되지만 돈 안 들이고 하는 광고들도 많아요. 제가 컨설팅을 하는데 중개는 물건 의뢰 오면 직원한테 넘기는 이유가 제가 중개를 하면 제 컨설팅을 하면서 중개를 하면 중개에 받은 물건 컨설팅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중개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건 넘겨주고 컨설팅만 제가 받거든요. 그럼 컨설팅 의뢰가 어떤 걸로 제일 많이 보고 오냐? 유튜브 보고 연락이 많이 와요. 지방이건 뭐 서울이건 유튜브 보고 제일 연락 많이 오고 최근에 연락 많이 왔던 게 쓰레기 말고 스레드라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이 있어. 인스타그램 연결된 거.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연락이 제일 많이 왔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DM으로 무슨 광고하시라고 뭐 이런 거. 사람 많으니까 뭐 물건 한번 광고해주면 뭐 주겠대. 제가 그거 하려고 내가 그 인스타 하는 사람 아니잖아. 어떤 여자분들은 그게 직업인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전화가 와. 온다는 얘기는 제가 유튜브는 돈을 좀 드리지. 근데 스레드는 돈 안 들여요. SNS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광고인데도 오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날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광고는 하셔야 돼. 그리고 홍보물 만들 때도요. 처음에 창업할 때 많이 만들어놔야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놔야 싸거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홍보할 때 무조건 좀 물티슈 쓰거든요. 그냥 휴지 좀 안 받는데 물티슈는 받아. 나 전당포 한다. 금리빨은 받아. 몰라?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줄게 하잖아요. 그럼 나는 무조건 써먹을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물티슈는 받는데 다른 건 안 받으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왕에 만들 거 좋은 거 만들어서 3장짜리 너무 얇으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8장 정도 되면 10장 되면 조금 두꺼워. 그럼 지나가다가 받는단 말이야.
어쨌든 홍보물이라는 건 이 사람이 오래 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홍보물 같은 경우 만드는데 처음에는 초기 비용이 그래도 100만 원은 써야지. 예. 그거 하고 초기 운영 자금을 이제 뭐 보험 협회비 뭐 내야 돼. 그까지 다 더하고 하다 보니까 한 요 정도가 나온 거예요. 4,700이. 그리고 내가 유예기 한 6개월 동안은 월세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광고비 추가하니까 6천만 원까지 해서 내가 나중에 혹시 힘들더라도 돈이 필요할 수 있을 때 대비해서 2천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약간 안전성 있게 하면 총 7천 정도에서 8천이 필요하더라고. 창업할 때. 이 정도 수준이고, 근데 매달 월 나가는 지출 비용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임대료가 나가죠, 임대료. 예, 근데 그래서 임대료가 일단 제일 싸야, 내 물건 내 건물에서 하면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임대료를 매달 400을 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파트 계약 무조건 10억짜리 하나 해야 돼, 무조건 한 달에. 안 그러면 월세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요 관리비랑 전기 수도는 뭐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직원 급여를 주는 사람도 있고 5대5로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100만 원에 뭐 7대3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본인이 하기, 개공 한 번 마음이니까. 그리고 직원이 있어야 돼. 혼자 하면 전화가 왔는데 고객이 오면 돌아버려요. 전화 막 받고 물건 받고 있는데 저 아저씨가 들어왔어. 못 나가게 되니까 다리라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하고 있으면 나간단 말이에요. 옆에 사무실 또 있으니까. 그래서 직원이 앉아 있어서 한 사람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 대신 물이라도 갖다 줄, 커피라도 갖다 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은 둔다고 생각하셔야 돼, 풀타임으로. 그리고 온라인 광고비, 이제 이게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간 비용들이기 때문에 매달 이게 20만 원, 10만 원씩 다 더하잖아요. 그럼 최소 200만 원 나옵니다. 최소 200에서 많이 쓰면은 직원이 많을수록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500까지 가는데 200 정도는 최소한 생각하셔야 되니까 중간에 내가 뭐 광고를 많이 했다 그러면 350까지 나갈 거야. 그래서 한 달에 250에서 300 정도가 나가는데 혼자 한다 그러면 한 250 잡아야지. 그럼 매달 250이 나간다 그러면 계약서를 몇 개를 최소한 써야 일단 유지가 된다. 아파트 5억짜리 한 개 써야 돼요. 원룸 쓰면 원룸은 38에 24, 8개 계약서 써야 돼. 원룸 8개 써야 되고, 그래도 전세 말고 매매로. 근데 요즘에 매매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월세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거래를 많이 해야지 되는 상황이다. 제가 인스타에다가 올려놓은 게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올리면 조회수가 빵 터져요. 이번에 뭐냐면 하반기 분양 추천 물건 딱 했더니 올리자마자 한 2천 건이 되더라고. 뭐 검색에 걸렸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직원하고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이번에 어느 지역에 아파트 청약 물건이 나왔는데 청약 신청하세요 뭐 하는 걸 한 1분짜리 찍었어요. 근데 일단 저거는 찍고 나서 관심 있으면 저희 회사 미스터문제 전화 올 거 아니야. 저는 그 광고를 쓰자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법인인데 중개사가 부동산 매매할 때 챙겨야 될 것들에서 제가 이거 임대인은 뭐 챙겨오라고 얘기해줘라, 임차인은 뭐 챙겨오라고 얘기해줘라, 이런 것들은 정보잖아. 그럼 이 사람들 이거 저장해요? 아니면 그냥 보고 넘어가? 저장하게 돼 있어. 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어딘가에 저장해 놓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단 저장하는 순간 내가 뭐 올리면 땅 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돼. 예. 그래서 계약서 당일날 해야 되는 거 해가지고 여기 조회수가 이게 10,000회가 넘은 거고. 근데 내가 이런 거를 광고를 했어. 광고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왔어. 이제 시작을 해야지. 이제 실무 시작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동안 내가 자격증을 따느라고 시간을 버렸고 여러 가지 그래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 많이 했는데 막상 매물이 딱 나와서 이 매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일단 살려는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 팔려는 사람이 궁금한 게 뭘까? 이게 일단 좀 내가 처음 순서대로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이 배웠던 거 주택법도 배웠고 저기 건축법도 배웠죠? 저기 농지법도 배웠어. 그리고 저기 개발법, 정비법 다 배웠단 말이야. 국토개법 다 배웠죠. 근데 이 공법 6가지 과목이 부동산 관련된 법률이 355개 있거든요. 그중에 여러분 6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나가면 저거를 제외한 다른 법들이 나오면 멍해. 처음 듣는 거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개할 때 아셔야 되니까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넣어놓기는 하는 거예요. 물어볼까?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예? 석촌호수야. 석촌호수고 여기가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건물.
롯데타워 옛날 땅 팔 때 사진이거든요. 근데 거기 지역인데 여긴 도로 보니까 좀 크게 잘 됐죠. 신도시라. 근데 강북 같은 경우는 이게 도로가 막 이렇게 막 돼 있어. 하늘에서 봐도 기반이 좀 열악하게 돼 있죠. 여기는 재건축 지역이 많을까 재개발이 많을까? 재개발한 애들이야 이게. 재개발한 애들이고 재개발을 이제 할 예정지 애들이에요. 봐. 여기 녹지 공간을 개발하지 못하게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 지역은 재개발이 끝난 지역, 앞으로 여기는 재개발할 지역. 근데 내가 중개사무소를 만약에 요런 데다 냈어. 김포 어디에, 뭐 인천 어디에다 냈어. 그럼 제가 이제 중개사무소 열었더니 어떤 분이 여기 땅 좀 팔아달라고 왔어요. 자기가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지금 돈이 좀 필요해서 팔아주세요 했는데 여기 8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제2종 일반 주거야. 4억 정도에 팔아달래. 4억 넘어했다. 2억에. 그럼 이제 매물 확보됐죠. 그럼 이제 재개발 구역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매물 있냐고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사고 싶은 거는 뭘 사고 싶은 걸까? 재개발 구역인데. 여기 재개발 구역이야, 그러니. 재개발 구역에 매물을 사러 온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뭘 사고 싶어서 온 거야? 아파트 사고 싶어서 온 사람이야. 선생님, 아파트가 없는데요? 아파트가 없지만 여기 싹 밀고 나서 뭐가 생겨요? 그거 받고 싶어서 온 사람이야. 그럼 여기 지역에 물건을 샀을 때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네? 조합원이 돼야 돼. 조합원이 되면 조합원으로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나는 나중에 아파트를 받는 사람이잖아. 그럼 이 사람이 사고 싶은 거는 조합원 지위를 사고 싶은 거예요. 조합원 지위를 사고 싶은데 이걸 토지 80제곱미터를 사도 되냐 이 말이지 이제. 자, 이거 중개하시면 됩니까? 이제 실무해야지. 이제 뭐 외우는 거 5, 6, 6, 5, 7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거는 내가 이거 중개해야 돼 말아야 돼를 판단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일단 중요한 건 조합원이 되려면 누구여야 조합원이 되지? 배웠거든 정비법에서. 토지 등 소유자여야 되잖아.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 그럼 토지 등 소유자면 이 토지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되나? 토지 등 소유자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말한다. 단 지상권자는 분양 자격이 없는 제외되는 자다. 이렇게 배웠잖아. 얘는 아파트가 안 나와요. 토지만 가지면 나와 안 나와? 나와. 건물만 가져도 나와. 같이 써도 나와. 토지 등 소유자니까. 조합원이 돼야 되잖아. 그럼 토지만 사도 되냐고 이거. 되는데 우리는 법까지만 배웠잖아요. 법을 배웠는데 조례는 안 배웠잖아. 조례에 뭐라고 써있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 면적 최소 9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렇게 써있어요. 서울시 정비 조례는. 그럼 90제곱미터가 안 됐죠. 그럼 이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긴 한데 분양 대상자다, 분양 제외되는 대상자다. 그래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돈 받고 나간다고 배웠잖아. 관리처분 인가 90일 안에 돈 받고 나간댔잖아. 그 사람이 되는 거야. 언제 나온 다구가 했던 거. 다음날부터 90일 날 얘가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야. 근데 잘 봐요. 이게 만약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밑에 땅은 다른 사람 거고 건물만 갖고 있어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10제곱미터짜리야. 10제곱미터짜리인데 이걸 내놓은 거야. 그럼 이거 중개해도 되나? 건축물만 갖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입니까? 맞죠? 맞잖아. 근데 건축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그냥 다 줘요. 그럼 전 중개해도 되는 거야. 조합원 지위가 오는 거야. 이게 이제 법만 보면 안 되고 조례를 봐야 되는데 혹시 네이버 아세요? 네이버 가시면 네이버에다가 여기다 고상처 이렇게 치잖아요. 치면 네이버 카페라고 노란 색깔의 저 얼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제가 중개사들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토지, 뭐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이거 하는 사람들 필요할 때 사이트 어디 들어가야지 궁금할 때 못 찾으면 여기서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라고 만든 거야. 자, 봐봐요. 지금 나는 조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조례는 자치법률이기 때문에 법제처란 사이트에서 봐야 돼요. 그럼 법제처란 사이트가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이세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다가 조례를 찾아야 돼.
근데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니까 여기는 서울이었잖아요.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이렇게 검색을 해야 돼. 여기다 서울시 그러면 안 되고 서울특별시 해야지만 나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이거 치면 봐봐요. 안 나오게 돼 있으면 처음에는 왜 안 나오냐면 얘는 무조건 법령으로 먼저 검색하게 돼 있어요. 우리 뭐 볼 걸죠? 자치복규 조례 봐야 되잖아. 그럼 자치복규 누르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나오잖아. 여기 조례 보시면 이건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거라 우리는 법까지 배웠지만 조례로 다 실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조례 본문에서 보시면 조합 설립, 인가, 임대주택, 관리처분계 여기 있다.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36조. 여기 재개발 사업에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해가지고 영 63조 1항의 제3호에 따라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을 받는 아파트를 받는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계 인가 기준일로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여야 이걸 중개해야 된다고. 여기 재개발구역 있을 거 아니야. 할 때 자, 종전의 건축물 중에 그러니까 주택이었어. 그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도 포함하는데 건축물을 포함해서 주택을 갖고 있으면 주겠다는 거야. 근데 몇 평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10제곱미터여도 되고 20제곱미터도 되고 3제곱미터도 돼. 근데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총면적 여기 얼마라고 써 있어? 90. 아까 전에 80이니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야. 토지 등 소유자지만 저 물건을 취득하면 조합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90제곱미터 이상인 자인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 80제곱미터를 산 다음에 다른 거 한 15제곱미터 나와 있는 걸 사면 더하면 얼마죠? 95잖아. 그 더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총이라고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물건 안 나와. 근데 다른 데 물건이 15제곱미터짜리가 나왔어. 그 두 개를 같이 팔면 조합원이 되는 거야. 제 말 이해됐어요? 이제는 실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워가지고 이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람이 자격이 나오게끔 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중개 보수 받아야 되잖아. 아니면 투자자면 나는 아파트 투자를 여기다 할 거야. 그러면 두 개를 같이 사야 내가 조합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중개가 잘 돼요. 브리핑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찾은 게 어디서 찾은 거야? 이거 오늘 들었잖아요? 어디서 듣는 것 같아.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김포시 정비조례는 어떻게 되지? 궁금하잖아. 그럼 여러분은 그 찾는 방법을 배워야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김포시 도시 정비조례는 어떻게 돼 있을까? 면적이 90이 아니라 120이 돼 있을 수도 있고 80이 돼 있을 수도 있어. 지자체마다 달라. 부산은 90인데 광주는 80이에요. 그럼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럼 아까 처음에 누구 카페 들어간다고? 고상철 카페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누르세요? 법령정보센터 눌러. 여기다가 이제 나는 김포를 볼 거야. 여기다가 뭐라고 쳐야 돼, 이제? 김포시, 도시 및 주거. 도시 및 주거. 환경. 이렇게 치고, 저기 법령이니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뭘 누르라고요? 자치법규. 그럼 자치법규에 김포시 건축조례도, 이거 정비조례 있죠? 정비조례 고치면 이건 김포시에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할 때 쓰는 거야. 본문. 사업시행, 분양 신청, 재개발, 임대주택. 어디 있냐? 분양 신청, 정비조. 재개발, 임대주택. 조문이 얘는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신청 절차. 사업시행계. 검색을 할 때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다가 이 안에서 찾는 거 화면 내 검색이라고 있죠. 여기다가 토지 등 소유자.
분양 대상. 있다. 찾았어. 분양 대상.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 이렇게 나왔죠. 찾았어? 여기서 다음 어느 해당에는 토지 등 소유자인데, 자 여기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된대. 면적 상관 없이.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 총면적이 김포시 건축조례에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인 자. 주거지역이잖아요. 주미. 우리 외웠잖아.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대지분할 제한 면적이잖아요. 네. 그럼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잖아. 여기는 70제곱미터 있어도 주네. 서울은 안 주잖아요. 김포시는 준다고 분양 자격이. 김포시 건축조례 보시면 대지분할 제한 있을 거야. 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문제 해야 되는 거야. 대지분할 제한. 여기 대지분할 주거지역 60이라고 돼 있잖아. 아까 60이니까 여기는 70제곱미터여도 그 토지가 재개발 구역에서는 분양 자격이 나오니까 거래하시는 데 진짜 없습니다. 이거 5억짜리니까 토지는 0.9%잖아. 5억짜리면 5, 9, 45, 450 양타 치면 900만 원이에요. 중개보수 900짜리야. 저 중개했어야 되잖아. 근데 어디서 또 90인 것도 어디서 들어가지고 안 된다고 막 그러면 안 되지.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찾아서 내가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지 어디에 책이 써있지도 않아.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재개발이니까 이런 거고요. 이게 만약에 재건축구역으로 바뀌었어. 재건축구역이야. 이 건물이 10제곱미터짜리가 나왔어. 이거 중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잖아. 재건축은 건물하고 부속 토지 같이 가진 자잖아. 네가 가르쳐준 것 같다.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는 건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진 자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건물만 나오거나 토지만 나오면 얘네들은 분양 대상자에 제외되고 매도 청구 대상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재개발 사업구역인지 재건축 사업구역인지에 따라 중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은 그때 가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요거 이게 재개발돼서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 아파트 가격이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 땅을 재개발한다고 그래서 80제곱미터짜리가 자격이 나온대.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 해서 이걸 내가 뭐 3억에 샀어. 분담금이 얼마 나오냐면 3억이 나온대. 그럼 몇 억이 들어간 거죠? 6억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아파트가 6억이 분양되면 좋은데 옆에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8억까지 갔다가 이게 지금 현재 5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 재개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아파트, 단지 아파트, 새 아파트가 8억까지 올라갔다가 5억에 현재 지금 부동산 경영이 안 좋아 떨어진 거야. 그럼 내가 돈 투자해서 받으면은 3억 내가지고 6억짜리 받잖아요? 얘 옆에는 몇 억이야? 그럼 얘는 나중에 5억에 떨어지겠네? 그럼 재개발 해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스탑. 올해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안 좋아지잖아요? 전국에 있는 그 서울시 전역이나 수도권 지역에 재개발 지원 올 스탑됩니다. 그럼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그 중개하러 들어가신 분들은 계약서 못 쓰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거를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내가 재개발 구역에서 하게 되면 거래 계약서를 많이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거래 계약 자체가 없어가지고 내가 문을 닫고 나와야 되는지 이거 되게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 느낌은 아셨죠? 제가 27년 동안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아가지고 갔는데 우연찮게 거기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막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전략 다 짜가지고 공부 다 해서 딱 들어왔는데 부동산 가격 금리 올라가면서 훅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중개 못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실력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라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재개발 구역. 그럼 결론은 보세요. 재개발 구역에서도 토지 중개 하네. 토지 중개 하죠. 토지도 알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내가 만약에 중개할 지역을 뭐 이런 지역으로 잡을지 재개발로 잡을지 신축 단지로 갈 건지 분양권을 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게 도심지에서 내가 중개를 할 거냐 도심 외에서 할 거냐 재개발 재건축 구역 안에서 할 거냐 달동네 주거환경 구역에서 할 거냐 신도시에 지금 현재 입주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옆에 있는 인접지역이 구도시로 갈 거냐 그럼 거기 가서 내가 상가 중개를 주로 할 거야 토지 중개를 할 거야 아니면 공장 창고를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사람들한테 물건을 광고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쓴 돈을 걷어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고. 이 물건이 나왔는데 이게 혹시 이 아파트 혹시 아세요?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동 이게 영동대교고요. 여기가 테헤란로고 여기가 선정릉이라고 혹시 아세요? 선정릉 앞에 저희 사무실 여기인데 코엑스고 요 라인인데 여기가 청담동이에요. 청담동인데 물건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경기고등학교. 여기가 단독주택 부지거든요. 요 단독주택이 그때 당시에 50억인가에 나왔어. 요 땅이야. 요 땅 물건. 요 물건인데 그때 당시에 17년도에 56억에 거래됐던 거를 팔려고 이제 내놨는데 60억에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요 60억에 나온 거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중개해야 될 판단해야 되는데 토지용계 확인서는 아시죠? 토지용계 확인서를 제가 뜯어봤더니 이게 토지용계 확인서인데 이 땅에 대해서 자 도시지역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반 결정 보류 일종 전용 주거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일종 전용 주거인데 일종 일반 주거로 지금은 바꾸려고 5년마다 타당 수험터 하는 건 들어봤어요? 도시공간에 5년마다 타당 수험터 하는데 현재 이반을 했는데 결정이 아직 보류된 상태야. 아직까지는 무슨 주거지역이에요? 일종 전용 주거인데 저걸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거래할 때 이게 뭐냐고 저한테 의뢰가 왔던 거야. 그래서 이거 중개하지 마시고 사셔야 된다고 그랬어 내가. 왜 사야 되는지 봐요. 지금 현재 일종 전용 주거가 뭐로 바뀌어요? 일종 일반 주거로 바뀌면 얘 건폐율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제부터는 저 땅에 건물 지은 것도 알아야 되니까 이 건물 아까 오래된 건물 철거하고 새로 줘야 돼요. 새로 질 건데 일종 전용 건폐율이 얼마예요? 50에 용적률이 100이에요. 이거 해봤잖아. 50 용적률 100. 근데 얘 같은 경우 일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이잖아. 100, 150, 200, 250, 200이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434제곱미터니까 평으로 환산하면 거의 130평 정도 돼요. 0.302 곱하면 평수 되니까. 그럼 130평 땅에다가 최대로 이걸 때 질 때랑 이걸 때 질 때랑 규모가 달라. 이걸 때 쳐볼게요. 만약 일종 전용이면 50에 100이니까 50%면 130에 50%면 65평이죠. 옆으로 몇 평 줘요? 65평 짓고 용적률이 100이잖아. 그럼 대지에 한 배밖에 못 사니까 하나 더 질 수 있네. 2층까지밖에 못 짓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일종 일반적으로 바뀌면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이란 말이에요.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50으로 계산할게 그냥. 50으로 줘도 되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대지 2배 쌓는 거잖아. 그럼 얘보다 2배가 더 짓는 거죠. 그럼 얘 이렇게 짓는 거잖아. 그럼 땅값이 최소한 2배는 안 돼도 1.8배는 올라가야 되는 거야. 80억에서 90억이 거래가 돼야 되는 건데 60억에 나온 거잖아요. 저걸 왜 중개하냐고. 사야지. 근데 이게 없지. 60억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친구 60명 만들어가지고 1억씩 투자하라 해가지고 같이 사야지 뭐. 법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근데 혹시 이게 북쪽이니까 북쪽에서 1.5m 뛴 다음에 3m, 9m까지 가다가 꺾이는 건 배운 적 있죠. 1조 제한. 그래서 얘가 날아가요. 그래서 1.8배에서 1.5배 정도는 토지 가격 상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용도 지역도 배웠고 건폐율, 용적률, 뭐 대지도로 간 게 다 배웠지만 이 법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다른 것도 좀 있어. 근데 기본적인 건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토지용계 확인서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하는 거를 좀 여러 번 공부해야 이 땅이 물건이 나오면 제일 먼저 얘는 뭐 할 수 있고 얼마 정도 질 수 있고 해당 지역 주변에 얘가 거래되는데 평당 얼마 정도 거래해야 되는 게 맞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옆 사람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면 동네에서 인싸되는 거야. 모든 건 다 나한테 올 거니까 공동중개 할 확률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야 사람들이 나한테 오지. 어리버리하면 나한테 연락도 안 줘요. 제 물건 줘봤자 계약 맨날 망가뜨리고 막 이러면서 왕따시켜요. 안 되면 얼굴이라도 이쁘든가 뭐 이래요. 뭐 이상한 소리 해요. 어리버리한 거보다 이쁜 게 낫냐? 이쁜 게 낫더라고. 가만히 서 있으면 되거든. 근데 뭐 못생겼는데 말도 못하고 그러면 있으나 마나가 된다고 막 아저씨들이 막 그래요.
근데 그러면 내가 좀 실력이 안 되면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랑 안 맞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원래 두 동으로 지려고 그랬는데 한 동으로 내려온 이유가 이게 원래 이렇게 지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인 건지 아세요? 대한민국 제일 비싼 아파트였었어. 권상우 살고요. 여기 전지현 살아요. 전지. 사당은 더다 오는 거야 하는 애 있잖아. 그 사는 데야. 여기 저절로 지려고 그랬는데 이게 1조 제한에 걸렸어요. 한강변 조망권에 걸려서 내려온 거야. 이게 그때 2010년도에 거래된 게 20억대였었거든요. 어딨어? 20억. 20억이었는데 이게 5년 사이에 35억으로 갔어요. 10억 올랐잖아. 그럼 이때 샀어야 돼, 안 샀어야 돼? 그러니까 남의 가격을 알면 올라간 가격은 절대 못 사. 근데 지금 15억까지 갔는데 55평에서 104평은 이게 100억이 넘어요. 평당 1억이 넘었기 때문에 78억까지 가네. 근데 이 아파트 단지가 건폐율이 9%밖에 안 됩니다. 용적률은 300%인데 다 찾아 먹었지. 아파트는 건폐율을 다 안 찾고 뭐를 다 찾는구나. 용적률을 찾는 이유가 여기서는 한강이 보여 안 보여? 보여. 한강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한강이 안 보여. 같은 평수인데 여기는 42억인데 여기 38억 그래요. 한강 보인다고 얘가 4억이 더 비싸. 창문 딱 열면 한강이 딱 보이잖아. 맥주 딱 먹으면서.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TV 튀어요. TV.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 수준이 다르니까 사람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분양할 때 위로 올라간 게 많이 팔리겠네. 뭘 다 찾아야 돼? 용적률을 찾아야 돼. 그래서 모든 사업의 아파트는 건폐율을 찾는 게 아니라 용적률을 찾는구나. 그래서 용적률 같은 경우 300%인데 296까지 다 찾았지만 건폐율이 60%면 뭐하니? 9%밖에 안 찾는데. 그래서 여기 밀림을 만들어 놓고 다 지하에 다 뭐로 뺐어요? 주차장으로 다 뺐어요. 주차장을 지상에 안 하니까. 그래서 현재 이 상태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하고 있을게요. 봐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땅을 갖고 있는데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인데 이종일반 주거지역인데 해당 지역 지자체 조례를 봤더니 건폐율 60에 용적률 240을 받는데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 지어서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데 요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는 거야.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면은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 끝자리 지우고 곱하기 3 하시면 돼. 몇 평? 60평. 너무 어렵나? 끝자리 지우고 곱하기 3. 60평. 60평인데 그 중에서 자 60%밖에 못 짓잖아. 최대를 지면. 그러면 6, 20이니까 120제곱미터니까 36평이죠. 곱하기 3이니까. 36평짜리로 위로 4층 짓는 거네. 이렇게 줘야 돼요. 이렇게 짓는데 1층에 다가구 주택은 층수가 몇 개층까지만 짓죠? 주거로 쓰이는 게 몇 개층? 무조건 공법 계속 쓰인다니까? 이거 다가구로 지려면은 얘 주택으로 해요. 주택으로 하면 안 돼. 주택으로 하게 되면 이거 다세대 주택 돼요. 주거로 쓰이는 게 3개층 이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1층을 무조건 뭘로 빼야 돼? 슈퍼나 미용실을 빼야지 다가구 주택이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근생 안 할 건데요? 그럼 3층까지밖에 못 져요. 이거 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다 1층에 근생 빼잖아. 그리고 3층은 그거 짓잖아요. 다가구 주택을 졌기 때문에 저렇게 진 거야. 왜 근데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어요? 실무니까. 안 나오니까, 시험에. 그럼 지나가다가 1층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 수가 봐요. 근생 빼면 세대 수가 몇 세대? 6세대야. 그럼 주차장이 6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주차장이 4대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2대 더 만들어야 되죠. 그럼 얘가 들어가야지. 그럼 여기는 주차장 돼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하려는 근생은 2개가 아니라 1개밖에 안 남아. 그리고 여기가 북쪽이면 올라가다 이렇게 꺾여야죠. 주인집이 하나 나오고 여기 이제 발코니가 베란다 나오는 거지. 이런 건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상했던 거랑 달라요.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1조 제한으로 날리니까 이 사람은 여기가 주인집이 되고 여기 월세 받거나 전세를 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자격증 땄으니까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무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해당 지역 건물 관리하면서 중개업 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거 주차장이 빠지는 바람에 규모가 줄어들어서 슈퍼로 임대해 주려고 했더니 면적이 너무 작아. 뭐 들어올 수 있는 거 조그만 거 뭐 네일샵 같은 거나 뭐 줄 수밖에 없어요. 날라가고. 그럼 이제 요 땅 지금 현재 제가
요 200제곱미터 땅 중에 이종 일반적으로 된 거는 토지용계 확인서 보고 안 거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서 얘가 뭐가 지워지겠다가 내 머릿속에서 나와야 컨설팅 브리핑이 되는 건데 뭐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꽈락 겨우 넘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럴 순 없잖아. 다 써먹는 건데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건지는 몰랐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 막 외우고 하는 거 이거 이제 써먹을 때가 나왔어 이제. 근데 얘 개념을 안 사람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듣기만 하면 이종일반주거 써있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이종일반주거가 건폐율이 60에 용적률 200 받아가지고 해당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이건데 그걸 짓게 되면 일반주거라 1조 제한이 있어서 전용주거랑 일반주거는 1조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3층 올라가 4층에서 꺾이는 건물이 나온다. 이게 설명이 여러분하고 우리는 되잖아.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그걸 안 한 사람들은 왜 이거에 대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규모 제한은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로 규제를 했고 이게 3단계로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 여기까지는 했잖아요. 조례는 안 했죠. 근데 우리가 외웠던 건 1 외웠잖아. 5, 6, 5, 7 이거 했었잖아. 근데 지자체 조례는 서울은 5, 6, 4 그리고 6 이렇게 돼 있어. 이거보다 더 작아. 그러니까 조례는 확인을 해야 돼. 서울시 조례를. 김포는 김포시 조례를 확인해야 되고.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는 시행령까지 배운 거고 지자체 조례는 확인해야 돼서 실무는 항상 뭐다? 조례야. 그래서 실무하려면 조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아까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는 걸 가르쳐 드린 게 필요하면 내가 들어가서 검색만 하고 알면 되지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걸 내가 이제 규모 제한하는 거 알았어. 그럼 이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일반 음식점을 하겠대 1층에서. 근데 안 돼요. 이종 일반 주거는 일반 음식점이 안 돼. 그걸 용도 변경을 해야 돼. 뭐 안 돼. 근데 어떤 지자체는 돼. 이게 조례마다 달라서. 그래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의 규모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설명할 수 있는 거라 제일 먼저 용도 지역 개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건 했던 거고 이걸 이제 실무에서는 내가 어떤 땅을 매물로 딱 받고 나서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냐 요거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게 이제 서울시 있는 주거지역이 노란 색깔로 50%, 요 상업지역 있죠. 상업지역이 한 10%가 안 돼요. 4.5%? 녹지지역이 40%, 공업지역이 여기 영등포랑 성동구랑 도봉구까지 해서 공업지역이 한 5% 돼요. 그러니까 제일 적은 게 상업지역이라 어디가 제일 비쌀 수밖에 없어요. 상업지역이 비쌀 수밖에 없어. 쓸 수 있는 것도 가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땅도 적어.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이 비쌀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어느 지역에 주거지역을 갖냐 했더니 여기는 아파트가 25층이고 얘는 15층이고 얘는 4층이야. 3종 일반, 2종 일반, 1종 일반 주거라 이 건물이 들어선 거야. 이걸 지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가 3종 일반 주거라 이 건물을 지었던 거고 얘가 1종 일반 주거라 4층 이하로 짓다 보니까 연립 다세대를 진 거예요. 그냥 건물이 딱 돼 있으면 이거 다세대는 1종 일반 주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1종 일반 주거니까 다세대를 짓겠지. 아파트 못 짓고. 그래서 아파트를 지려는 사람은 5계층 이상을 지어야 되니까 2종이나 3종을 좋아하는 거고 연립 다세대는 보통 지려면 1종 일반 주거에도 충분하다. 땅값이 좀 싸도.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들었을 때 어디 가서 어떤 정보를 내가 끄집어 오는 거를 연습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다루라는 게 아니라 어느 사이트가 넣어 들어가면 뭐가 있다라는 정보를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르는 건 할 수 있잖아. 만드는 거 못 만들면 AI한테 맡기면 되고. 그래서 요거 고상집 카페 가가지고 필요한 것도 알아두면 좋은데 제가 요것만 가지고 강의 10시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쉬었다 할 건데 잠시 쉴 때 매도 의뢰가 들어왔을 때 내가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매수 의뢰 난 뭐 살게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순서로 써봤거든요. 요건 한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